정은복, 올해 60이다. 젊은 날, 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들을 키우느라 하루하루 눈물을 삼키며 살아있었다. 일거리가 눈에 보이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 손은 늘 부르트고 허리는 휘어져 있었다. 그래도 아이들만 배골치 않으면 된다고 여기고 있었으니 그게 내 전부였던 셈이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제 둥지를 틀고 떠난 지금 가끔 뒤를 돌아보면 나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다. 이렇게까지 버텨온 내가 참 기적 속에 서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그냥 파출부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게 뭐 대수일까? 남의 집일 도와주며 밥벌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 덕에 내 아이들이 자라 있었고 내 삶도 이어져 있었다. 이 나이가 되니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손주들에게는 할머니로, 이웃들에게는 친구로,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는 그래,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오늘 새로 가게 된 집이란 게 정말 대단했다. 강남 한복판 고급 주택가, 대문부터 남다른 기품이 흘러나오는 저택이었다. H환푸드 대표댁이라니 과연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괜히 위축되기도 했다. 이성환, 40세, 나보다 20살이나 어린 남자라고 했다. 처음엔 그냥 젊은 사장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막상 마주하고 보니 생각과 달랐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청소를 도와드리게 된 정은복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던 순간 서재에서 고개를 든 그 남자의 눈과 마주쳤다. 그 찰나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 아, 네, 정은복 씨.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게 가슴이 쿵쾅거렸다. 아니, 예순에 이런 감정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가 다시 말할 때 그 속에서 단순한 친절이 아닌 뭔가 다른 걸 느꼈다. 관심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분명 평범한 고용주의 인사는 아니었다. 첫날부터 이상했다. 다른 집들과는 확실히 달랐다는 게 느껴졌다. 박성희, 그의 아내는 38이라고 했는데 나보다 20살도 넘게 어린 여자였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일까 싶을 정도로 표정이 어두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그런 식이었다. 더 이상한 건 부부 사이의 공기였다. 뭔가 차갑고 어색한 분위기가 집안에 가득했다. 아침 인사도 대충, 저녁에도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한 지 몇 년 됐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날 오후 서재를 청소하면서 이성환을 몰래 관찰하게 됐다.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이 근사했다.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전화 받을 때는 목소리에 카리스마가 넘쳤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은복 씨.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마치 들키면 안 될 무언가를 하고 있던 것처럼 말이다. 고생 많으십니다. 첫날인데 힘드실 텐데요. 그때 그가 환하게 웃었다. 아, 이런. 가슴이 또 두근거렸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60살 파출부가 20살 어린 유부남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미소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다. 단순히 고용주가 직원에게 보이는 친절한 미소가 아니라 좀 더 따뜻하고 개인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그런 걸 느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그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눈빛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버스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으니 마치 20살 처녀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정은보가 정신 차려. 네가 누구고 저 사람이 누군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뭔가 시작된 것 같았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특별한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20살 때도 결혼 초기에도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설렘이었다고 해야 할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따뜻한 게 퍼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아니야, 착각이야.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런 거야? 아무리 부정해봐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진짜 감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또 그 집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됐다. 사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예순이라는 나이에 그것도 20살이나 어린 유부남에게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자로서의 감정까지 죽는 건 아니잖아. 아직 살아있는 마음인데 뭐가 그렇게 이상한가? 더욱이 남편을 잃고 나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오직 두 아들을 키우는 것에만 매달려 살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했고 나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니 이런 감정도 되살아나는 건가 보다. 예순에 시작되는 이상한 감정. 그게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몰랐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간지럽게 설레는 기분만이 있을 뿐이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묘한 예감과 함께 말이다. 첫 주가 지나갔다. 아니, 정확히는 나라가 버렸다고 해야 맞겠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일하는 동안 나는 이상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청소하지만 어쩐지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길어졌다. 핑계야 얼마든지 있었다. 책장 정리, 바닥 걸레질, 창문 닫기.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이성환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다. 아니, 좋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였다. 마치 좋은 그림을 보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 집중할 때의 진지한 눈빛이며 전화 받을 때 낮아지는 목소리, 가끔 눈썹을 찌푸리며 고민하는 모습까지도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 닿았다. 어떤 때는 그가 커피를 마시는 손의 움직임조차 우아하게 보일 지경이었다. 정은보가 너 정말 미쳤구나.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예순의 이런 마음이라니 그것도 20살 어린 유부남한테.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으니까 말이다. 더욱이 남편을 잃고 난 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성환도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싶었다. 혹시 내 나이에 이런 헛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었고, 하지만 며칠 지나고 보니 확실했다. 내가 서재에 들어갈 때마다 슬쩍 시선을 주는 것이며 지나가면서 건네는 인사말이 그냥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뭔가 더 개인적이고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정작 아내 박성희와는 대화다운 대화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아침에 각자 따로 아침 먹고 저녁에도 먼저 들어가 버리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하는 시기였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았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박성희를 관찰하다 보니 그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외모야 나보다 20살이 젊으니 당연히 아름답고 세련됐지만 눈빛에는 깊은 우울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이라고 할까? 명품 가방이며 옷으로 치장하고 있어도 그 속은 공허해 보였다. 셋째 주 화요일이었다. 박성희가 친정에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가버린 날, 나는 평소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 점심때쯤 서재를 청소하고 있는데 이성환이 말을 걸어왔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라는 게 이렇게 떨릴 줄이야? 정은복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커피를 나한테?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이야? 그동안 그가 혼자 커피 마시는 모습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말이다. 물론 정중하게 사양하는 게 맞겠지만 솔직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싶어서 말이다. 그래서 조금 망설이는 척하며 승낙했다. 주방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둘만 있는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특별할 줄 몰랐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성환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서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가 내 인생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게 신기했다. 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어떻게 두 아들을 키워왔는지,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은지까지. 정은복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대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혼자서 두 아들 키우시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거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때 그의 눈빛이 달랐다. 진심이 담긴 따뜻하고 깊은 시선이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 눈에서 동정이나 예의가 아닌 진짜 관심과 존경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치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 커피 한 잔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대화했다. 그의 사업 고민에서부터 내가 살아온 이야기까지 나이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다. 이성환도 나에게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더욱이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나이를 의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의 여성으로 흥미롭고 매력적인 인간으로 봐주는 것 같았다. 이런 대우를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였다. 오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었다. 20살 때도 이런 떨림은 없었는데 예순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다. 이런 감정을 계속 키워가도 되는 건가? 그는 유부남이고 나는 누구인가? 60살의 파출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60이지만 아직은 괜찮다. 허리도 곧고 피부도 그리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마음만큼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오늘 확인했으니까. 하지만 그가 20살 어린 유부남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도 뭐 어때?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들었다. 그리고 꿈꿨다. 이성환과 함께 걷는 꿈을. 20살 차이 따위는 상관없이 그저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하는 그런 꿈을. 꿈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고 아무도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아침에 눈 뜨니 현실이었지만 그 꿈의 여운은 하루 종일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겠다. 다만 이 감정만큼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설사 이루어질 수 없다 해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니까 말이다. 한 달이 흘렀다. 아니, 정확히는 32일. 매일 아침 달력을 넘기며 하나하나 표시해가며 보낸 시간들이었다. 처음엔 그냥 날짜를 확인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어느새 그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하루하루를 세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가? 60세 여자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가? 매일 자문하면서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박성희와 이성환, 이 부부는 그저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이구나 하는 걸 매일 확인하게 됐다. 아침마다 보는 풍경이 똑같았으니까. 식탁 양 끝에 앉아 각자 신문을 보며 아침을 먹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무성영화 같았다. 그 사이의 침묵이 얼음보다 차갑고 유리보다 투명했다. 박성희는 항상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온라인 쇼핑에만 관심을 보였다. 이성환은 경제신문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지만 가끔 그 시선이 허공을 헤매는 걸 봤다. 마치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말이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이라고는 늦을 것 같아. 먼저 들어가. 저녁은 밖에서 정도가 전부였다. 더욱 놀라운 건 박성희의 표정이었다. 38이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항상 피곤해 보였고 결혼한 여자라고 하기엔 너무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그 눈빛만큼은 항상 어둡고 메말라 있었다. 마치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사람의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 저녁 시간은 더욱 적막했다. 박성희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일찍 방에 들어가 버리고 이성환은 서재에서 밤늦도록 책을 읽거나 서류를 들여다봤다. 아니면 일하는 척이라도 하는 건지도 모르겠더라.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서 말이다. 그렇게 각자 다른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결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사랑 없는 결혼이 이렇게 삭막할 줄이야. 그런 부부의 거리가 멀어져 갈수록 이상하게도 이성환과 내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미묘해져 갔다. 무섭도록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수순인 양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성희가 또다시 친정에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간 날이었다. 요즘 들어 그녀가 집을 비우는 횟수가 늘었는데 과연 친정에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이성환과 나만이 이 넓은 집에 남겨진다는 사실이었으니까. 점심을 막 끝낸 시각,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성환이 창가에 서 있었다. 등을 보이고 서서 멀리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고독이 느껴졌다.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머리까지 살짝 숙이고 있는 게 마치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그가 갑자기 돌아서며 물었다. 결혼이 뭔지 아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걸레질하던 손이 멈춰버렸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절망적이면서도 간절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하는 그런 표정이었다. 남편을 일찍 보낸 얘기는 이미 몇 번 나눈 적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대답했더니 그의 표정이 순간 미안해졌다. 괜한 질문을 했다며 사과하는 그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물어봤다. 그때서야 이성환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자신들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다고, 사업상 필요한 결혼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박성희 아버지가 회사 대주주라서 어쩔 수 없이 맺어진 관계였다는 거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더 멀어져만 간다며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에 스며든 외로움이 가슴을 찔렀다. 성공한 사업가, 부유한 남편, 겉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이 남자도 결국은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혼자 사는 사람만이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 살면서도 더 외로울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박성희와 대화해 보셨냐고 물어봤더니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수없이 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했다. 나이 차이도 있고 무엇보다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다. 박성희는 명품과 모임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털어놓았다. 그때 깨달았다. 이성환이 나에게서 찾고 있는 게 뭔지를. 대화가 통하는 사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인생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나이는 많지만 삶의 경험이 풍부한, 그래서 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여자. 바로 그런 존재를 원하고 있었던 거다. 그런 그가 갑자기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은복 씨와 대화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나도 모르게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 역시 그와 대화할 때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자 그가 이상하지 않냐며 나이 차이도 이렇게 나는데 말이라고 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서재 안에 흐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다. 단순한 동정이나 친근감이 아닌 뭔가 더 위험하고 달콤한 감정이 우리 사이에 맴돌기 시작했다. 이성환이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같냐고. 나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유부남이고 나는 너무 늙었다고. 결국 나이였다. 예순이라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성환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늙지 않았다고,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했다. 매력적이라니. 예순의 누군가한테 매력적이라는 말을 들을 줄이야?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걸레를 들고 서재를 나가버렸다. 하지만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떨렸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 동시에 이상하게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선에 서 있다는 것을. 한 달만 더 내디디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미 그 선을 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예순에 다시 찾아온 이 감정을, 이 설렘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비록 금지된 감정이라고 해도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니까. 그날 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고 허리는 곧고 걸음걸이도 당당하다. 예순이지만 아직 여자다.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도 있는. 정은보가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감정을 끝까지 가져가 보겠다고.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든 상관없이. 60세에 찾아온 금지된 사랑. 이것만큼은 진짜였으니까. 2달째에 접어든 어느 금요일,
아침부터 공기가 달랐다. 뭔가 예감 같은 게 있었다고 해야 할까? 마치 중요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직감 말이다. 이성환의 표정부터 평소와 달랐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계속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뭔가 결심한 듯한, 동시에 조심스러운 그런 눈빛이었다. 나 역시 며칠 전부터 이상한 긴장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마치 태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라고 해야 할까? 박성희는 아침 일찍부터 가방을 싸고 있었다. 친정에 일주일간 갈 거라며 투덜거리면서도 어딘가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실 요즘 들어 그녀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는데 그때마다 나는 묘한 죄책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내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성환과 단둘이 있게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으니까. 박성희가 나가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까?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이성환이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서 돌아왔다. 보통은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오후 3시에 들어오다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박성희가 돌아온 건 아닐까 싶어서. 그런데 이성환이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다. 회색 정장에 진한 파란색 넥타이, 머리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빗어넘긴 것 같았다.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일찍 오셨네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다. 잠시 후 이성환이 나를 불렀다. 목소리에 뭔가 떨림이 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다. 서재로 가니 그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뒷모습만 봐도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한참 후에야 그가 돌아서며 말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드디어 왔구나 싶었다. 이 질문을 이미 며칠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다리에 힘이 풀렸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저녁에 시간이 되냐고요? 하고 되물었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식사하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박성희는 일주일간 친정에 있을 거라고 덧붙이면서 그렇다면 완전히 둘만 있다는 얘기였다. 위험하다. 너무나 위험하다. 머리로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이미 위험한 선에 서 있는데 더 나아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될 거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한참을 망설인 척했지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었다. 어디서 만날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가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했다. 우리 상황을 안다면서. 우리 상황이라니.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 선을 넘는 일이다. 결국 좋다고 대답하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온몸이 떨렸다. 예순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남의 남편과, 그것도 20살이나 어린 남자와.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계속 그 약속만 생각났다. 집에 가서 뭘 입어야 할까?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었다. 정은보가 아직 늦지 않았어. 그냥 핑계대고 안 나가면 돼.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소용없었다.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렸다. 60세에 다시 찾아온 이런 감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집에 돌아가서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너무 젊어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옷을 입자니 자신감이 없었다.
결국 진한 남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선택했다. 단정하면서도 품위 있어 보이는 옷이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했다. 주름을 가려주는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얼굴색을 환하게 만들고 입술에는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60세 치고는 아직 봐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속 장소는 한적한 한식당이었다.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아는 사람만 찾는다는 그런 곳이었다. 저녁 7시 약속이었는데 내가 조금 일찍 도착했다. 그런데 이성환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모습이 낯설었다. 회색 정장 대신 캐주얼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것도 신경 써서 고른 티가 났다. 나를 보자마자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나만 긴장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다. 와주어서 고맙다고, 이런 자리에 불러주어서 고맙다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지만 둘 다 어색했다. 집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던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뭔가 달라진 분위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모두 이 만남이 갖는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일까? 테이블에 앉았다. 촛불이 켜진 아늑한 분위기였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다른 손님들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로맨틱한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 연인들이 오는 그런 곳이었다. 술은 마시지 않기로 했다.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충분히 달콤했다. 촛불이 만드는 은은한 조명, 잔잔한 음악,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이성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처음엔 그냥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나를 보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다. 직접적인 고백이었다. 더 이상 애둘러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나 역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그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 순간 뭔가 결정적인 선을 넘었다는 걸 느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버렸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단순한 고용주와 파출부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된 거였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안다고, 나도 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 마치 용기를 얻은 것처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성환이 내 손을 잡았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나는 뿌리치지 않았다. 아니, 뿌리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자의 온기였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다. 60평생 살면서 이런 순간이 올 줄이야. 금지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건가?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집 앞에서 차를 세웠을 때 이성환이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 내일 또 만날 수 있겠냐고. 나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예순의 불륜이라니.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이 감정만큼은 진짜였다. 손을 들어 올려보니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그의 손길이 자꾸만 생각났다. 60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이야. 새벽녘,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그리고 무서우면서도 기대된다는 것을.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박성희가 친구들과 저녁 모임에 간다며 일찍 나간 날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들을 정리하는데 물이 흐르는 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한 조용한 부엌이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두근거렸다. 며칠 전 저녁 식사 때의 그 분위기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 순간 이성환이 다가왔다. 발자국 소리를 들을 새도 없이 갑자기 뒤에서 나를 껴안았다.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팔에 갇혀버린 순간 몸 전체가 얼어붙은 듯 했지만 동시에 뜨거운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다.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부드럽지만 강한 기운이 등을 타고 전해졌다. 나는 그저 눈을 감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의 손이 천천히 내 옆구리를 따라 올라왔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손길이 가슴 가까이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올라왔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잊고 있던 익숙한 그 감정. 온몸이 떨렸고 두려움과 설렘, 금지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머리로는 안 되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거부하지 않고 있었다. 아니, 거부할 수 없었다.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한 걸음 더 들어선 순간이었다. 60세에 이런 감정을, 이런 떨림을 느끼게 될 줄이야. 하지만 그때 박성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성환도 재빨리 나에게서 떨어졌다.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감촉이 생생했다. 그의 온기, 그의 숨결, 그의 손길까지. 60세에 이런 떨림을 느끼게 될 줄이야.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마치 처녀처럼 말이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다.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서 육체적인 끌림까지 느끼게 된 것이다. 위험했다. 정말 위험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60세의 몸도 아직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싶어서. 예순에 시작된 금지된 사랑.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이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 그렇게 나는 선을 넘었다. 60세 여자가 20살 어린 유부남과 사랑에 빠지는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그 선을 말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니까.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우리 사이의 이 미묘한 기류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지하수가 서서히 스며나오듯 조심스럽지만 멈출 수 없는 흐름이 계속됐다. 당연히 아슬아슬한 줄타기였다. 박성희가 있을 때면 우리는 완벽한 연기자가 되어야 했다. 고용주와 가정부라는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녀가 집을 비우는 순간 마치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듯 진짜 우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요즘 들어 박성희의 외출이 부쩍 늘었다. 대학 동창 모임이 있다고, 친구들과 쇼핑을 간다고, 미용실에 헤어케어를 받으러 가야 한다며 이유도 가지가지였다.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이 집 분위기를 답답해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다.
그녀 나름대로 뭔가 변화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만들어진 틈새 시간들 속에서 이성환과 나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가까워졌다. 처음엔 커피를 함께 마시며 나눈 일상 대화였다. 그의 사업 이야기, 내 과거 얘기들. 별것 아닌 주제들이었지만 우리에겐 그 모든 게 소중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으니까. 며칠이 흐르면서 대화 주제도 점점 깊어졌다. 그의 결혼 생활에 대한 솔직한 고백, 사업상 고민들, 인생에 대한 철학까지. 나 역시 남편을 잃은 후의 공허함, 혼자 아이들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을 털어놓았다.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통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날이 왔다. 박성희가 대학 동창들과 1박 2일 온천 여행을 간다고 아침 일찍 짐을 싸서 나갔다. 평소보다 들뜬 모습이었다. 아마 집 밖 생활에 목말라 있었나 보다. 나름대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겠지. 그날따라 이성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다. 회사에서 경쟁사와 마찰이 생겼다는 얘기를 며칠 전부터 들었는데 오늘은 특히 기운이 없었다. 평소에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다. 점심 무렵 서재로 청소하러 들어갔더니 그가 책상에 엎드린 채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다. 40대 사업가라는 위치가 무색할 만큼 지쳐 보였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게 안쓰러웠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조용히 나가서 나중에 청소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의 뒤편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렸다. 처음으로 내가 먼저 그를 만진 순간이었다.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얼마나 많은 걱정을 짊어지고 있을까?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무게감이 안타까웠다. 자연스럽게 어깨를 주물러주기 시작했다. 남편한테 해줬던 것처럼, 아들들이 어릴 때 해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엔 그런 가족애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다. 많이 힘드시죠?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우리 얼굴이 생각보다 가까워져서 깜짝 놀랐다. 그의 눈동자가 이렇게 깊은 갈색이었나? 처음 제대로 본 것 같았다. 당신이 있어서 견딜만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떨어졌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60세에 이런 고백을 받게 될 줄이야.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가 일어나서 나와 마주섰고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만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가 먼저 팔을 벌렸다. 나는 주저없이 그 품으로 들어갔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다. 내 몸이 그의 품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다. 마치 원래 그곳이 내 자리였던 것처럼. 안겨있는 동안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내 것만큼이나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도 떨리고 있구나. 나만 떠는 게 아니었구나. 그 사실이 묘하게 안심이 됐다. 그의 손이 내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토닥이는 정도였다가 점점 더 섬세하고 부드러워졌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어루만지는 것 같은 손길이었다. 내 몸의 곡선을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등 전체를 쓸어내린 후 그 손길이 허리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내가 수년간 잊고 살았던, 어쩌면 영영 다시는 느끼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그 부분까지 그의 손이 도달했을 때는 정말 숨이 막혔다.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내 몸을 그가 더욱 다정하게 감싸 안았다. 저항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달콤한 순간이었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끝이 내가 몇 년간 봉인해둔 그곳에 닿았다. 촉촉한 반응은 어쩔 수 없었다. 내 몸이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었다. 그래, 맞아. 나는 아직 여자야. 60세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여자라고. 그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올 때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다. 잊었던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무릎에 힘이 풀렸다. 자연스럽게 다리가 벌어지고 말았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행복했다. 이런 순간이 다시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는 그렇게 서서 서로를 느끼며 한참을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가장 솔직하게. 60세와 40세, 파출부와 CEO라는 현실 따위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그냥 서로를 원하는 남자와 여자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나 짧다. 문득 정신을 차리니 시간이 꽤 흘러 있었고 박성희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올 가능성도 있었다. 우리는 아쉽지만 서로에게서 떨어져야 했다. 그날 오후 내내 그 여운이 계속됐다. 청소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그 순간이 떠올랐다.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 감촉, 그 떨림, 그 달콤함. 60세에도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니? 저녁 때 박성희가 돌아왔을 때 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숨기기 어려웠다. 다행히 그녀는 여행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도 그 감촉이 생생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생기 있는 얼굴이었다. 윤기가 흐르는 피부, 반짝이는 눈동자. 마치 20년은 젊어진 것 같았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흥분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길에 접어들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실감도 났다. 내 안에 아직 이런 열정이 남아있었구나. 며칠 후부터 박성희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무심하지 않았다. 뭔가 탐색하는 듯한, 살피는 듯한 시선을 자주 보냈다. 특히 이성환과 내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면 더욱 그랬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뭔가 눈치채기 시작했구나. 아직 확신은 없겠지만 의심의 씨앗은 심어진 것 같았다. 조심해야 했다. 더욱 더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한 번 열린 마음의 문은 쉽게 닫히지 않았다. 그와 나누는 시선 하나하나가 전부 다 특별했고 우연히 스치는 손끝조차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60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이야. 얼마나 더 이런 위험한 게임을 계속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동시에 이 순간들을 놓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인생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런 설렘을 포기할 순 없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박성희의 의심 어린 시선이 날마다 날카로워지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다. 그 폭풍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덮칠지를.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다. 아니, 어쩌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더 빨리 끝이 온 건지도 모르겠다. 마치 하늘이 질투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난번 그 충격적인 순간 이후로 내 머릿속에서는 그 기억이 멈추질 않았다. 계속 돌고 돌았다. 그 거대함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그때 느꼈던 전율이 자꾸만 되살아났다. 그를 보면 너무 충동적으로 가까이 가고 싶었다. 내가 느낀 이 감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다.
이게 정말 꿈이 아니었는지, 60세의 몸도 아직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건지 계속 의심스러웠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아내가 친구들과의 모임에 간다며 오후에 나간 날이었다. 그날따라 내 마음속에는 묘한 충동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지난번 그 충격적인 순간 이후로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 그리고 더 적극적이고 대담한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말이다. 이성화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식탁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평온한 오후의 정적 속에서 그의 모습이 유난히 매력적으로 보였다. 하얀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모습, 집중해서 신문을 읽는 진지한 표정, 가끔 물을 마시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까지도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 닿았다. 그의 목선이 물을 넘길 때마다 움직이는 것조차 섹시해 보였다. 그날은 뭔가 달랐다. 공기 자체가 다른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 역시 평소와는 다른 기분이었다. 더 대담하고 더 적극적인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충동이 밀려왔다. 지난번엔 그가 주도했다면 이번엔 내가 먼저 나서고 싶었다. 60세의 몸이지만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는 여자라는 걸, 그리고 그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성환 씨.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신문에서 시선을 떼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싶었다.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놀란 기색도 있었지만 거부하는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표정이었다. 정은복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내 심장도 멈출 수 없이 뛰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었다. 이 감정을, 이 갈망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의 바로 앞에 서서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내가 뭘 하려는지 알고 있었겠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당황하는 것 같았다. 안 돼요. 이러시면. 그가 만류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오히려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마음을 정했다. 60세에 이런 충동을 느끼는 내 자신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기도 했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 대담하게 그곳에 손을 뻗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몸을 움찔했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마치 기다린 듯 조용히 받아들여 주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는 뜨거운 전류 같은 것을 느꼈다. 내 손에 전해지는 그 뜨거움, 그 떨림. 그가 얼마나 나를 원하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동시에 내 몸도 반응하고 있었다. 가슴이 뛰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아래쪽이 촉촉해지기 시작했다. 정은복 씨. 정말.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놀란 그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더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다. 천천히 고개를 숙여 부드럽게 혀끝으로 감싸주었다. 그 순간 그가 깊게 신음했다. 온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 또한 이런 행위를 하는 내 자신이 놀라웠다. 60세에 그것도 20살 어린 남자에게 이런 걸 해주다니.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뿌듯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부서지면 안 되는 향긋한 포도알을 굴리듯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어루만지듯 입속에서 굴렸다.
때로는 깊게, 때로는 얕게. 그의 반응을 살피면서 말이다. 이성환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떨리고 있었다. 나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받아들이라는 듯한 부드러운 압박이었다. 그 손길에서 간절함이 전해졌다.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열심히 하고 싶어졌다. 이 순간이라면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홀했다. 60세의 몸으로도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다니,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몸이 점점 더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손길이 더 간절해졌다. 나는 더욱 부드럽게, 더욱 깊게 사랑을 표현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벌써 돌아오셨네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다. 그녀가 뭔가 이상한 듯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다. 공기가 평소와 달랐나? 우리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나? 다행히 결정적인 순간은 보지 못한 것 같았지만 그날부터 그녀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냥 무관심했다면 이제는 의심스럽고 탐색적이고 때로는 날카롭기까지 했다. 마치 뭔가 단서를 찾으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내가 서재 쪽으로 가려고만 해도 슬쩍 따라와서 복도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이성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더욱 불안한 건 그의 아내가 행동 패턴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이었다. 예전에는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 마치 우리를 감시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취소하고 쇼핑도 예전처럼 하루 종일 나가지 않고 짧게 다녀왔다. 그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다. 확신은 없을 테지만 의심의 씨앗만큼은 확실히 심어진 상태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어느 날 오후 그의 아내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평소보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거실 소파에 앉은 아내는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팔짱을 끼고 다리까지 꼬고 앉은 모습이 마치 신문관 같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은복 씨,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위험한 질문이었다. 조심스럽게 대답해야 했다. 잘못 말하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지만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남편이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회사 일이 잘 풀려서 그런가 했더니 오히려 요즘 경쟁사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분은 왜 좋을까요? 말문이 막혔다. 그녀 말이 맞았다. 이성환은 분명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기분이 좋아 보인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지. 혹시 정은복 씨와 많이 대화하시나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드디어 의심하기 시작한 거구나.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는 상태인 것 같았다. 그냥 필요한 말 정도만 해요. 청소할 때 방해 안 되게 조심하라든지 그런 말만요. 정말요? 그런데 왜 남편이 정은복 씨 얘기를 자주 할까요? 정은복 씨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완전히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적어도 의심받고 있다는 건 확실했다. 이성환이 아내 앞에서 내 얘기를 자주 했다는 뜻이었다.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랬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자꾸만 입에서 맴돌게 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의 아내는 한 걸음씩 다가왔다. 위압적인 자세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다. 정은복 씨,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선을 지켜주세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이가 많다고. 결국은 나이였다. 예순이라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는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걸 약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늙은 여자가 분수도 모르고 설친다는 식으로 말이다. 모욕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기도 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바로 저런 거겠지. 60세 파출부가 40세 CEO에게 무슨 꿈을 꾸고 있냐는 식으로. 그날 오후 그의 아내가 외출하고 난 후 이성환이 서재에서 나를 불렀다.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다. 그와 나눈 대화를 간략하게 전했다. 들으면서 이성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자신이 조심성이 없었나 보다고, 아내 앞에서 내 얘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했나 보다고 자책했다. 그렇다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의 아내는 이미 뭔가 눈치채고 있고 우리는 더 조심해야 했다. 당분간 조심해야겠어요. 이성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답답했다. 이제 막 시작된 우리 관계가 벌써 위기에 처한 것 같아서. 하지만 그날부터 박성희의 견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내가 서재 근처에만 가도 슬쩍 나타나서 다른 방 청소는 다 끝났냐고 물어보거나 이성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서재에서 나오는 내게 거실 청소는 다 끝났냐고 물어봤다. 아직 조금 남았다고 하니까 그럼 서재 청소는 나중에 하라고, 거실부터 완전히 끝내라고 했다. 노골적인 견제였다. 나를 이성환 근처에 두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가장 힘든 건 이성환과 눈조차 제대로 마주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박성희가 있으면 서로 의식적으로 피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그립고 더 간절해졌다. 금지된 사랑의 달콤함과 고통이 이런 건가 싶었다. 박성희의 감시는 점점 더 치밀해졌다. 내가 어느 방에서 얼마나 오래 일하는지까지 체크하는 것 같았다. 화장실에 다녀올 때도 시간을 재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심지어는 내 가방까지 뒤지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 많은 행동을 보였다. 그런 감시 속에서도 가끔씩 기회가 올 때가 있었다. 박성희가 잠깐 마트에 다녀오는 사이, 혹은 2층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그런 짧은 순간들에 이성환과 나는 간절한 시선을 주고받았다. 말은 할 수 없어도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통했다. 특히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얼굴이 뜨거워졌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성환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안해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답장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혹시 박성희가 확인하면 어떡하지? 그날부터 문자도 주고받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립기는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더 간절해졌다고 해야 할까? 금지된 것일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니까. 밤마다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잠들었다. 특히 그날 오후에 충격적이고 달콤했던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났다. 그런데 박성희의 의심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었다. 어느 날은 청소용품을 정리하면서 일부러 내게 물어봤다.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른 집에서는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혹시 고용주와 가까워진 적이 있는지까지. 마지막 질문은 정말 직접적이었다.
고용주와 가까워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 그런 적 없다고 대답했지만 박성희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선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뜨끔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그녀가 눈치채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박성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숨어다니는 사랑이 과연 진짜 사랑일까?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는 것을. 특히 그날 오후의 그 순간, 그 달콤하고 황홀했던 경험은 쉽게 잊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60세에 그런 걸 경험하게 될 줄이야.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었다.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박성희는 이미 우리를 의심하고 있었고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폭풍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훨씬 거세게 몰아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이 우리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극도로 조심했다.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심정이라고 해야 할까? 박성희 앞에서는 서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목마른 사막의 나그네가 신기루라도 쫓듯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했다.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잔인하다. 가장 조심스럽게, 가장 신중하게 행동하던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아침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저 며칠째 계속된 긴장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박성희는 오후에 친구와 백화점에 간다고 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적인 외출이었다.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는 벌써부터 기대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일주일 만에 이성환과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말이다. 박성희가 나가고 1시간쯤 지났을까? 이성환이 거실로 나왔다. 평소보다도 훨씬 더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다. 마치 폭탄이 묻혀있는 지뢰밭을 지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일주일 동안 억눌러온 그리움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다. 소파에 앉았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그 거리감마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득했다. 이성환이 조금씩, 정말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으니까. 보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내게도 전해져 왔다. 저도 그랬어요. 고백이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숨길 수도 없는 진심이었다. 일주일 만에 느끼는 그의 따뜻함. 손을 잡는 순간 전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오랫동안 목말랐던 감정이 한꺼번에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면서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머리로는 당장 손을 놓고 떨어져 앉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몸은,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나비가 불빛을 향해 날아가듯 우리는 서로에게 이끌렸다.
그때였다. 뭐 하는 거예요? 등 뒤에서 날카롭게 파고드는 목소리. 얼음보다 차가운 칼날처럼 예리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춰버렸다. 박성희였다. 언제 돌아왔는지, 얼마나 오래 지켜봤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완전히 붙잡혔다.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고 숨이 막혔다. 이성환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다. 우리는 황급히 손을 놨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목격당한 것이다. 박성희가 현관문을 쾅 닫으며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심판의 망치처럼 들렸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분노로 벌겋게 달아오른 기묘한 표정이었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답해보세요. 뭐 하는 거냐고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마치 유리조각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 같았다. 나는 입이 바짝 말라서 혀가 굳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이성환이 일어나며 진정하라고 했지만 박성희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가리키며 퍼부은 말들이 가슴을 찔렀다. 60대 아줌마, 역겨워, 늙었다고 해서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모든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꽂혔다. 정말 잔인한 말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기도 했다. 나는 정말로 60대였고 그는 유부남이었으니까. 그런 사실들을 정면으로 들이댈 때의 잔혹함이란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아무리 분수에 맞지 않는 짓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모욕당할 이유는 없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참을 수 없었다. 역겹다고요? 그렇게 역겹다면 당신은 남편을 왜 그렇게 내팽개쳐 두셨어요? 입에서 나온 말에 나 자신도 놀랐다. 이런 말을 할 줄이야. 하지만 이미 터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박성희가 잠깐 말문이 막혔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나 보다. 그 순간의 정적 속에서 이성환이 단호하게 말했다. 바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세상이 다시 한번 멈춰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말을 들을 줄이야.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박성희의 히스테리는 더욱 심해졌다. 미쳤다고, 말도 안 된다고 소리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40살 남자가 60살 여자를 사랑한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이 모든 고통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내가 분수를 모르고 헛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가방을 들며 일어났다.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이성환이 나를 붙잡으려 했다.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렸다. 더 이상 그를 곤경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이 내가 그 집에서 한 마지막 말이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점점 멀어져 갔다. 이성환의 절망스러운 목소리도 박성희의 분노 섞인 외침도 모든 게 꿈처럼 사라져 갔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만 느껴질 줄이야.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내 이마에 불륜녀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60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이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무엇보다 이성환에 대한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를 이런 곤경에 빠뜨리고 말았으니 나 하나 때문에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난 것이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울었다. 60세에 이런 눈물을 흘리게 될 줄이야. 꿈 같았던 2달이 이렇게 끝날 줄이야. 방 안은 적막했다. 혼자라는 사실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 몰랐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 60세의 늦은 사랑도, 가슴 뛰는 설렘도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아니, 할 수 없다. 그 감정만큼은 진짜였으니까. 비록 금지된 사랑이었고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 60세에 찾아온 사랑. 그리고 60세에 맞은 이별.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할 때다. 혼자서, 이 아픔을 품고서. 그날로 나는 이성환의 집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 아니, 끊어야만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박성희가 내게 퍼부었던 말들이 녹음기처럼 귓가에서 반복됐다. 60대 아줌마, 역겨워, 늙었다고 해서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해.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다. 가장 아픈 건 그 말들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는 점이었다. 나는 정말로 60대였고 정말로 남의 남편을 사랑했으니까. 현실이란 이렇게 잔혹한 것이구나 싶었다. 하지만 역겨운 건 아니었다. 적어도 내게는. 내가 느낀 그 감정만큼은 순수하고 진실했으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까지 박탈당해야 하는 건가 싶어 억울하기도 했다. 첫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그 장면을 되돌렸다. 박성희가 나타났을 때의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던 그 찰나. 눈을 감으면 이성환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지막에 나를 붙잡으려던 그의 절망스러운 표정. 가시면 안 돼, 라고 외치던 목소리. 그 기억이 가슴을 짓눌렀다.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그를 만났다. 꿈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행복했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고 나이 차이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니 차가운 현실이 다시 밀려왔다.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둘째 날부터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새로운 파출부 일자리를 알아봤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마치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허전함이었다. 무슨 일을 해도 집중이 안 됐다. 걸레질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이성환 생각이 났다. 그의 서재에서 보낸 그 오후들이 떠올랐다. 그가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시간들, 커피를 함께 마시며 나눈 깊은 대화들,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그 전율까지. 모든 게 꿈같이 아련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다. 특히 힘든 건 마트에 갈 때였다. H환푸드 제품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라면, 과자, 음료수. 그가 만든 회사의 제품들이 진열대 곳곳에 있었다. 그의 흔적들이 일상 속 구석구석에 숨어 있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어떤 날은 그 제품들을 보다가 마트 한복판에서 눈물이 날 뻔했다. 사흘째 되던 날, 이성환에게서 문자가 왔다. 정은복 씨, 미안해요. 제 잘못이에요.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이런 연락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답장하고 싶었다. 아니에요. 잘못한 건 저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이제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더 이상 그를 곤경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문자를 지우지는 못했다. 계속 들여다보며 또 울었다. 나흘 후 또 문자가 왔다. 당신이 그리워요. 만나고 싶어요. 이번엔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나도 그리웠다. 미칠 것 같이 그리웠다. 그 따뜻한 눈빛, 내 손을 잡아주던 포근함, 나를 이해해주던 마음. 모든 게 절실하게 그리웠다. 하지만 만날 수는 없었다. 만나면 또 상처받을 게 뻔했고 무엇보다 그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다. 삭제 버튼을 누르려다가 말고 눌렀다가 말고를 수십 번 반복했다. 결국 그냥 뒀다. 그리고 또 울었다. 이렇게 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남편을 떠나보낼 때도 이렇게 많이 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이성환은 매일 문자를 보냈다. 길지 않은 메시지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관통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당신 없는 집이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어요. 성희와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 제 삶이 어땠는지 기억도 안 나요. 특히 이혼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혼란스러웠다. 나 때문에 한 가정이 파괴되는 건가?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무리 그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결정적인 계기는 내가 제공한 셈이었다. 동시에 작은 희망도 고개를 들었다. 혹시 우리가 다시.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래선 안 된다. 그런 마음의 동요 때문에 더 힘들었다. 단순히 포기하고 잊어버리면 될 텐데 자꾸만 기대하게 되고 희망을 품게 됐다. 그러다가 현실을 마주하면 더 깊이 절망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다. 2주일째 큰아들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의 예리한 눈치에 가슴이 덜컥했다. 평상시에도 내 기분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아이였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좀 피곤해서. 에이, 엄마.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뭔가 있으시네요. 60세의 불륜으로 상처받은 엄마라니. 아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창피해할까? 지금까지 당당하고 강인한 엄마로만 보였을 텐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 너나 건강 챙겨. 그래도 뭔가 이상해요. 평소 엄마 같지가 않아.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다. 확실히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눈가의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았고 전체적으로 생기가 없어 보였다. 이렇게 늙어가는 게 현실이구나 싶었다.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젊어진 것 같았는데 이별의 아픔을 겪으니 나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3주일째,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성환의 문자를 모두 지웠다. 그리고 번호도 차단했다. 이제 정말로 끝내야 했다. 새 출발을 해야 했다. 이렇게 계속 매달려 있으면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꿈에서 그를 만났다. 꿈속에서만큼은 우리가 여전히 행복했다. 나이 차이 따위 상관없이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면 베개가 늘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한 달이 다 되어 갈 무렵 마침내 새로운 파출부 일을 시작했다. 70대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복잡한 감정이나 위험한 시선 같은 건 없었다. 할머니는 내게 친절하셨고 단순하고 명확한 업무만 있을 뿐이었다. 이게 내 자리야. 이게 내가 있을 곳이야.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60세의 파출부, 그게 내 현실이었다. 20살 어린 대표와 사랑에 빠지는 건 꿈같은 이야기였을 뿐이다. 신데렐라는 동화 속에만 있는 거야. 호박마차는 자정이 되면 다시 호박으로 돌아가는 법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다. 마치 몸의 일부가 잘린 것 같은 아픔이 계속됐다. 이성화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정말 이혼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을까? 어떤 날은 길에서 비슷한 체구의 남자만 봐도 뒤돌아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당연히 이성환이 아니었다. 그는 강남의 다른 세상에 살고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으니까. 마치 평행선처럼 절대 만날 수 없는? 때로는 TV에서 연예인들의 황혼 로맨스 소식을 볼 때가 있었다. 나이 차이가 나는 커플들, 재혼하는 중년들의 이야기. 그럴 때마다 부러웠다. 저들은 당당하게 사랑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숨어야만 했을까? 나이가 많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견뎠다. 60세의 질긴 생명력으로 아직 포기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 먹고 TV 보다가 잠드는 일상. 평범하고 단조롭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됐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은 생각했다. 만약 다시 만난다면? 만약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에는 더 용감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쳤다. 정은보가 꿈깨 현실을 봐.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을 다시 만나기는 어렵다는 것을. 60세의 이별. 그것은 20대의 이별과는 달랐다. 더 절망적이고, 더 현실적이고, 더 아팠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 때문일까? 아니면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기 어렵다는 두려움 때문일까? 그래도 살았다.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 아픔을 품고서도 말이다. 어쩌면 그 아픔조차 소중한 것일지도 모른다. 60세에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는 증거니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저 별들 중에 혹시 그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나처럼 그리워하고 있을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그 생각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됐다. 사랑은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드라마처럼 극적이지도 영화처럼 아름답지도 않게. 그냥 조용히, 천천히,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사랑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60세의 가슴 한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성환과 헤어진 지 2달 반이 지났다. 정확히는 76일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1년 같았는데 이제는 시간의 감각마저 무뎌진 것 같았다. 마치 회색빛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 새로운 파출부 일을 시작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70대 할머니 집에서 하는 일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조로웠다. 청소, 빨래, 간단한 요리. 복잡한 감정이나 은밀한 시선, 가슴 뛰는 순간들은 없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다. 너무나도 평범한.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이렇게 지루하고 공허할 줄 몰랐다. 예전에는 이런 일상이 편안했었는데 이제는 마치 색깔 없는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그를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땠었나 하고 생각해 보려 해도 기억이 흐릿했다. 마치 그 이전 삶은 흑백 영화였고 이성환과 보낸 시간만이 선명한 컬러였던 것처럼 말이다. 가장 힘든 건 여전히 밤이었다. 낮에는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할머니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정성스럽게 청소하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처음 그를 봤던 순간의 설렘, 첫 커피를 함께 마시던 오후의 따뜻함, 처음 손을 잡았던 떨림, 그리고 마지막 포옹의 온기까지. 그런 밤이면 자주 울었다. 60세에 이런 눈물을 흘리게 될 줄이야. 베개를 적시며 울다가 문득 깨닫곤 했다. 아, 내가 정말 그를 사랑했구나. 이별의 아픔이 이렇게 깊을 정도로.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해본 적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60세에 와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니. 더 괴로운 건 죄책감이었다. 밤늦도록 그 생각만 했다. 나 때문에 한 가정이 파괴됐다. 아무리 그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아무리 형식적인 결혼이었다고 해도 결정적인 계기는 내가 제공한 셈이었다. 박성희의 차갑고 모멸적인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다. 60대 아줌마, 역겨워. 그 말들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60세라는 나이에 사랑을 꿈꾼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어떤 날은 거울을 보며 자책했다. 정은보가, 네가 누구라고 감히 그런 꿈을 꿨니? 60세 파출부가 40세 대표와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현실을 모르고 살았던 거야? 분수라는 게 있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사랑에 나이가 있나? 그 감정만큼은 진짜였잖아. 그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 내 손을 잡을 때의 떨림, 나를 이해해주던 따뜻함,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 리 없어. 연기할 수 없는 진심이었어.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마치 시소를 타는 것 같았다. 자책과 정당화 사이를 오가면서 말이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네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더 죄스러웠다. 지금까지 강인하고 당당한 엄마로만 보였을 텐데. 괜찮다. 별일 없어. 에이, 엄마. 저한테 거짓말 하시려고요? 뭔가 있으시네요. 성민이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다. 내 기분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아이였다. 그런 아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 60세의 불륜으로 상처받은 엄마라니. 만약 아들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 너나 일 열심히 하고 며느리랑 잘 지내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자식에게 털어놓나.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다. 내가 아들들한테 떳떳한 엄마였나?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자신했었다. 남편 잃고 혼자 두 아들 키우며 당당하게 살아온 강인한 여자. 그게 내 자부심이었다. 그런데 이번 일로 모든 게 흔들렸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60세의 성숙한 여자인가? 아니면 분수를 모르고 헛꿈꾼 어리석은 늙은이인가?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또 H환푸드 제품을 봤다. 이번에는 새로 나온 즉석밥이었다. 포장지에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가슴이 또 저렸다. 이제 2달 반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정말 박성희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을까? 혹시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만해, 정은보가. 이미 끝난 일이야. 현실을 받아들여.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리웠다. 그의 목소리,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함. 나이 차이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자꾸만 생각났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예인 부부 이야기를 봤다. 남자가 여자보다 20살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사회적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생각했다. 만약 내가 남자였다면? 60세 남자가 40세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아마 멋진 황혼 로맨스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인생 이막의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박수 쳐줬을지도. 그런데 여자인 내가 어린 남자를 사랑하면 늙은이의 철없는 짓이 되는 거다. 분수도 모르는 추한 욕심이 되고 말이다. 억울했다. 정말 억울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기도 했다. 세상은 여전히 그런 편견으로 가득했으니까. 여자에게는 더 가혹하고 나이 든 여자에게는 더더욱 잔인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다. 이성환과 함께 걷는 꿈이었다. 나이 차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평행우주에서 우리는 그저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다. 손을 잡고 웃으며 걷고 있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축복해주고 부러워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기분이었다. 그래,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어. 비록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그 감정 자체는 소중한 거였어. 그 누구도 그걸 더럽힐 수는 없어. 그 후부터는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후회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자책은 줄어들었다. 나는 사랑했다. 60세에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까지 늙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혼자 공원을 걸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였다.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늙은 부부들이 벤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문득 부러웠다. 저런 평범한 행복을 나도 가질 수 있을까?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참 평화로운 오후였다. 이런 평화로움도 나쁘지 않구나 싶었다. 극적인 사랑, 격정적인 감정도 좋지만 이런 고요함도 소중한 거였다.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변했다는 것을. 예전의 나라면 이런 고요함에 만족했을 텐데 이제는 뭔가 아쉬움이 남았다.
이성환을 만나면서 알게 됐다. 사랑이 주는 활력이, 설렘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그런 것 없이는 뭔가 허전하다는 걸. 물론 아직도 그립다. 아마 평생 그리워할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60세의 질긴 생명력으로. 그리고 그 경험이 내게 준 소중함을 간직하면서 말이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해서 덜 소중한 건 아니다. 오히려 더 소중할 수도 있다.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잡힌 것 같았다.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을 해야 할 때였다. 이 아픔과 이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서라도 말이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2달 반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았다. 여전히 수척하지만 눈빛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래, 나는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사랑할 수 있어. 그날 밤,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었다. 꿈은 꾸지 않았다. 아니, 꾸었는지도 모르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깊고 고요한 잠이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한 것 같은 그런 잠말이다. 60세의 혼란스러운 마음. 사랑과 이별 사이에서, 현실과 꿈 사이에서, 자책과 정당화 사이에서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힘은 생긴 것 같았다.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60세에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경험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풍요로워진 거니까. 3달이 흘렀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 70대 할머니 댁에서의 일은 여전히 단조로웠지만 그 단조로움이 주는 평화로움에도 익숙해졌다. 복잡한 감정이나 위험한 시선 같은 건 없었다. 그냥 깔끔하게 청소하고 정성스럽게 요리해드리고 할머니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일상이었다. 할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다.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하고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며 고마워하기도 했다. 그런 소소한 감사 인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이런 것도 나름의 보람이구나 싶었다. 그래도 가끔은 그리웠다. 이성환이. 특히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정말 이혼했을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만해, 정은보가. 이미 끝난 일이야. 너는 너대로 잘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토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도 사고 일주일치 생필품도 사야 했다. 주말이라 그런지 마트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연인들, 혼자 온 사람들까지 다양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카트를 끌고 이것저것 담으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이 목소리,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꿈에서도 수없이 들었던, 깨어나면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를 봤다. 이성환이었다. 그도 나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마트의 소음, 사람들의 웅성거림, 진열대의 형광등 불빛까지도 모든 게 사라지고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입이 바짝 말라서 대답할 수 없었다. 3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살이 빠졌고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따뜻했다. 변하지 않았다. 정말 내가 맞는지 확인하듯 다가오는 그를 보며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겨우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로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고 답했지만 모든 게 어색했다. 한때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인데 이제는 인사조차 어색했다. 하지만 동시에 반가웠다. 미칠 것 같이 반가웠다. 둘 다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마트 한복판에서 이런 만남을 가질 줄 누가 알았을까? 그때 이성환이 조심스럽게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이미 끝난 관계였고 다시 시작하면 또 복잡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3달 동안 그리워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나. 결국 좋다고 대답하고 말았다. 마트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갔다. 주말 오후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바라봤다. 내가 먼저 그가 많이 달라 보인다고 말을 꺼냈다. 살이 빠지고 피곤해 보인다고 하자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요즘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조심스럽게 이혼했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2달 전에 정식으로 끝났다고 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나 때문에 이혼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묘한 안도감이 교차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죄스러워하자 그가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다. 이미 끝나가던 관계였고 나는 계기일 뿐이었다고. 오히려 내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를 만난 게 자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3달 전 그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그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했다.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다고 나도 정말 많이 그리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할 말이 너무 많으면서도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이성환이 조심스럽게 지금 뭘 하는지 물었다. 다른 집에서 파출부 일한다고 70대 할머니 댁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낸다고 답했다. 복잡한 일 같은 건 없다고 덧붙였더니 그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다. 복잡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의미냐고 되묻자 그냥 가끔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 그저 서로 안부나 묻고 차 한잔 마시는 정도라도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단순한 만남 이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를 보고 있으니 3달 전 그 모든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유혹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또 발각되면 어쩌지? 이번엔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가 환하게 웃었다. 3달 만에 보는 그의 진짜 미소였다.
연락처를 바꿨는지 물어보길래 바꾸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미소를 보니 3달 전 그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그래,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변하지 않았구나. 카페를 나오면서 그가 오늘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다. 나도 그랬다고 답했다. 조심스럽게 연락 기다리겠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덧붙였다. 그렇게 헤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이별이 아니었다.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동시에 두려웠다. 과연 우리가 다시 이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들키지 않고 조심스럽게 만날 수 있을까?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다. 정말 다시 시작해도 될까? 60세와 40세, 여전히 20살 차이다. 더욱이 이제는 혼자 사는 남자와 혼자 사는 여자지만 여전히 세상의 시선은 곱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들킬 위험이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가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결혼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저 가끔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틀 후 결심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데 이런 기회를 또 놓칠 수는 없었다. 60세에 찾아온 2번째 기회,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만나고 싶다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를 그리워했다는 고백도 했다. 이성화는 달라져 있었다. 예전보다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러웠다. 이혼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번에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우리 둘만의 비밀로 지켜가자고 말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었다. 결혼 같은 건 바라지 않는다고 그저 이렇게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60세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니까. 2번째 만남부터는 좀 더 은밀한 곳에서 만나기 시작했다. 외곽의 작은 모텔,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카페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그리고 3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다시 서로를 확인했다. 그 모든 감정이, 그 모든 갈망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60세의 몸이지만 여전히 뜨겁게 반응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텔방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3달간의 공백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의 품에 안겼을 때의 그 따뜻함, 그 안정감은 변하지 않았다. 보고 싶었어요. 그의 속삭임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도 그랬다고, 미칠 것 같이 그리웠다고 답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서로를 느끼며 사랑을 나눴다. 60세와 40세, 나이 차이 따위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였을 뿐이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한 달에 2번 정도, 때로는 3번, 항상 다른 장소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을 둘 다 잘 알고 있었다.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런 은밀한 만남에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금지된 사랑이 주는 스릴, 서로만의 비밀을 간직한다는 친밀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기쁨. 어느 날 그가 물었다. 이런 관계가 힘들지 않냐고.
당당하게 사랑할 수 없는 게 답답하지 않냐고. 고개를 저었다. 전혀 힘들지 않다고, 오히려 이런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답했다. 60세에 이런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니까. 결혼이나 동거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고, 그저 이렇게 가끔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사회적 체면이나 주변 시선을 생각하면 이런 방식이 오히려 좋다고. 서로에게 부담도 주지 않고 각자의 일상은 유지하면서도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우리는 여전히 한 달에 2~3번씩 만나고 있다. 장소는 항상 바뀌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다. 가끔은 단순히 대화만 나누고 헤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루 종일 함께 보내며 사랑을 나누기도 한다.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60세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니?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숨어서 만나느냐고 물어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최선이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각자의 공간도 지키고 사회적 시선도 피하면서 순수하게 사랑만을 나누는 관계. 이성환도 나도 만족한다.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만날 필요도 없고 결혼할 필요도 없다. 그저 서로를 그리워하고 만나서 확인하고 또 그리워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60세의 은밀한 사랑.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가끔 그와 함께 있을 때 이 모든 게 꿈은 아닐까 싶다. 60세 파출부였던 내가 20살 어린 대표와 이런 사랑을 나누다니. 하지만 그의 온기가, 그의 시선이, 그와 나누는 모든 순간들이 이것이 현실임을 증명해준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하다. 60세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나마 지켜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정은복, 60세.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받는 여자.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여자. 그게 바로 지금의 나다. 늦은 사랑이라고 해서 덜 뜨겁지 않다. 은밀한 사랑이라고 해서 덜 진실하지 않다. 오히려 더 간절하고,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울 수 있다. 그것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